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올해 결혼을 할 뻔했지만 운 좋게 끔찍한 결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왜 끔찍한 결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 20대를 모두 공부에 바쳤는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공부만 하다 보니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할 일은 없을 거라 믿었어요. 이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한의원에 중년의 어머님이 침을 맞으러 오셨습니다. 인상만 봐도 저런 사람은 정말 착하다고 느껴지는 얼굴 아시죠? 그 어머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실제로 매번 올 때마다 통증이 많이 줄었다며 감사하다고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고, 그런 손님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자주 오셨고, 자주 뵈다 보니 어느덧 어머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예의도 바르시고 친절하기까지 하셔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에는 감사하다며 음료를 사오시더니 나중에는 바빠서 밥도 못 먹을까 봐 도시락까지 싸오셨습니다. 마치 저희 엄마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만 잘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저희 병원에 몸이 불편한 손님이 오시면 본인이 나서서 도와주시고 봉사활동이나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놀랐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만 했지, 인격적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직업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할 남자는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었죠. 어머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 남자친구를 욕해주시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우냐며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며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혹시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례적인 말씀인 줄 알고 어머님 같은 분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진 속 사람은 어머님처럼 선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뒤늦게 한의대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며 자기 아들이지만 나쁘게 키우지 않았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사실 외롭기도 해서 그 소리에 마음이 동했지만 어머님의 아들이라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잘 안 되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이면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가볍게 한번 만나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하시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날짜를 잡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어머님을 닮아서 정말 바르게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저를 항상 배려하고 아껴주는 게 여태껏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렇게 그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는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대로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요. 마침 그 사람도 결혼을 빨리 하길 원했고 어머님도 저희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전 연애도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결혼을 진행해도 되나 싶었지만 어머님도 좋은 분이시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니 그런 걱정보다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저는 한의사로 충분히 벌고 있었고 그 사람도 한의대에 다니고 있었으니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거라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던 중 어느 날 예비 시댁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말도 없이 찾아가서 그런 건가 예의 없는 행동이었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예비 시댁에 다른 여자가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리자 예비 신랑은 급하게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혹시 드라마에서나 보던 숨겨놓은 안 같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방금 집 안에서 어떤 여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던 순간 예비 신랑이 뭔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예비 신랑에게 아픈 형이 하나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애썼지만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는 사실 그 형의 아내, 즉 예비 신랑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형을 잃은 뒤에도 형을 잊지 못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고 자주 시댁에 찾아와 반찬도 해놓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방문한 날에도 형수님이 먼저 와 있던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처럼 봉사에 열중하고 아픈 사람들만 도우며 기부해온 것도 다 형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아무래도 병과 싸우던 아들을 떠올리며 그런 사람들을 돕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연을 듣고 나니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챙기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머님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하자니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사람이면 진작 이런 얘기나 가정사를 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계셨기에 오히려 제가 괜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런 사연이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들었을 거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갈 시간이 애초에 짧기도 했었고 앞으로 계속 알아가면 되는 거니 저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예비 형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예비 형님은 저를 만나기가 조금 꺼려지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괜히 좋은 일에 본인이 끼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억지로 만나자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으셨기에 그러신 거라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따로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결혼 뒤에는 자연스럽게 마주칠 일도 생길 테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처음 뵙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라 분위기가 어색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화기애애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예비 시어머님 모두 상대 집에 무언가를 바란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저 저희의 행복만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나왔는데 처음 가본 음식점이라 화장실이 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음식점이 워낙 커서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어떤 여자가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저를 화장실로 끌고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어요. 왜?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죠? 전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당황한 채로 화장실에 끌려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끌려간 뒤에서야 무슨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에 어떻게든 소리를 질러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제 입까지 틀어막으며 진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진정을 하라고 하면 진정이 되겠나요? 전 머리가 새하얗게 된 상태에서 몸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내뱉은 다음 말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제가 현재 상견례를 보고 있는 예비 시댁의 맏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즉, 저희 형님이라는 말이었죠. 저번에 얼핏 얼굴을 뵐 뻔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고 있으니 믿기 어려울 것 같아서인지 그 형님이란 사람은 본인이 저희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놀라운 상태였는데 예비 형님이 찾아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무슨 음모에 빠진 것인지 상상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자신을 예비 형님이라 하는 사람이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살펴보았지만 합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진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 예비 형님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저를 만나기 꺼려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상견례 날에 찾아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갑자기 몸을 미친 듯이 떨다가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예비 시댁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왜 글을 쓰냐고 하려는데 예비 형님은 쉬하며 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아마도 밖에 사람이 있어 글로 쓴다는 뜻 같았습니다. 형님이 쓴 글은 간단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나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 미안하다. 혹시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올 수도 있어서 글로 쓰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시댁에 관해 폭로할 것이 있어서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폭로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형님의 상태나 혹시 시어머니가 올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면 형님은 엄청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뒤 형님은 저에게 쇼핑백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시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요. 내용물을 보니 옛날에나 볼 법한 정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과 노트들이었습니다. 형님은 그 뒤 저에게 귓속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도망치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시간이 없었는지 저를 두고 밖의 동태를 살피더니 도망가듯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서야 좀 침착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상황이 무엇이며 이 테이프와 노트들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난 저 형님의 말을 믿어야 하나? 혹시 시댁과 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건 아닐까 하는 등의 생각들 말이죠. 저는 당장 그 테이프와 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온 지 좀 됐으니 빨리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와 노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는데 어디에 숨길 수는 없으니 식당에 맡기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식당 카운터에 맡기면서 제가 가지러 오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걸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뒤 저는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는데 자리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뒤였기에 제 머릿속은 상견례 자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어색하게나마 표정 관리를 겨우 하며 상견례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상견례 자리는 곧 끝났는데 예비 신랑은 오늘 상견례도 잘 됐으니 데이트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가 끝났으면 각자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예의이지 않겠냐고 둘러대며 예비 신랑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먼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가고 난 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형님이 주었던 쇼핑백을 챙긴 뒤 제가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기에 아무도 없었으니 안심하고 혼자 그 내용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한의원에 도착한 뒤 저는 천천히 내용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트의 내용을 읽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오랜 기간 형님이 써왔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는데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것들이었고 중간중간 형님이 증거로 남긴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당해왔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비 시댁과 예비 신랑은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천인공노할 만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처음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했습니다. 날짜는 혹시 모르기에 일단 가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몇 년도 몇 월 며칠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집에 왔다. 이제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고아원에서 나를 데려왔다면 좋은 분들이겠지. 나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90몇 년도. 몇 월 며칠,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집에 온 지 벌써 한 달.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느라 바쁘다. 나는 TV에서 방영하는 만화도 보고 싶었는데, 할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 못 보게 했다. 내 또래로 보이는 두 형제는 재미있게 보던데, 나도 보고 싶다. 90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에게 작은 라디오가 생겼다. 전봇대 옆에 버려져 있던 라디오를 주었는데 다행히 작동이 됐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물론 TV와는 다르지만 이게 어디야. 나에게도 잠들기 전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 20년도 몇 월 며칠, 여기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몸에 생긴 상처들로 고통받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말을 안 듣는다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데려온 분들은 손을 자주 휘둘렀다. 나를 왜 데려온 걸까? 나는 노예가 된 기분이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집안일과 정신이 부족한 내 또래 남자아이를 돌보는 것뿐이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옥 같다. 이제 성인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면 그땐 여기서 나갈 수 있겠지. 그날만을 기다린다. 2000년도 몇 월 며칠, 나는 오늘 결혼을 했다. 아니, 정확히는 혼인신고를 당했다. 나의 남편은 이 집의 정신이 부족한 큰아들이다.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다. 나를 데려온 분들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너무 무섭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집의 노예일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다. 이건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고, 좀 더 상세한 내용들도 많았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지금까지도 거의 감금된 상태로 집에서 노예처럼 지내는 것 같다. 더 충격적인 건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큰아들은 사실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일기에는 최근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형님을 노예처럼 부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까지 속여왔다. 예비 신랑까지 모두 합세해서 말이다. 사실 예비 신랑은 한의대에 간신히 들어갔지만 공부가 힘들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동안 한의학에 관해 신랑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었는데, 알고 보니 그저 한의대를 다닐 때 배운 잡지식으로 절 속인 것뿐이더군요. 문제는 그저 한의대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을 속인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준 카세트 테이프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카세트 속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들 엄마가 오늘 한의원에 갔었는데 아주 머리숙해 보이는 여자 한의사가 있더라. 그래. 그런데는 무슨 그런데야. 그런 여자 꼬셔서 너도 장가를 가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 그런 사람한테. 엄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내가 엄마한테나 예쁜 자식이지 남딸한테도 예뻐 보이겠어. 나으니 돼. 자퇴한 백수인데 야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넌 그래도 한의대 다녀보기까지 했으면서 머리를 왜 못 써? 아이 무슨 머리를 써? 엄마가 다 생각이 있지? 사실 엄마가 이 한의사한테 엄청 잘 보여놨거든. 앞으로도 자주 얼굴 비추면서 이미지 좀 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어떻게 엄마를 완전 천사처럼 생각하게
할 거야. 도시락이나 간식들도 좀 챙겨가 주기도 하고 거기에 아픈 사람들 많던데. 그 사람들 수발도 좀 들어주고 봉사나 기부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말이야. 근데 그래서 뭐 해? 뭘 하긴 그게 다 시어머니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게 너한테로 전달이 되는 거야. 두고 봐.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아무튼 알겠지. 아유 잠깐만 야 종현아, 너 여기 청소 똑바로 한댔잖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을 이렇게 해. 하여튼 고아원에서 자란 애는 못 쓴다니까. 아직도 이러잖아. 아직도 애가 발전이 없어. 나이 들고도 어디서 주워온 라디오나 붙잡고 있지 않나. 어유 멍청한 년. 엄마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는데 애가 아주 엄마한테 껌뻑 죽어있던데 도대체 뭘 해놨길래 그런 거야? 어유 말도 마라. 엄마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더러운 노인네 수발 들어가며 일했다니까. 어유 그 노인네들 냄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까지 해서 오전제가 엄마에 대해 말할 때면 무슨 천사에 대해 얘기하듯이 말하더라. 알고 보면 그 년도 멍청하다니까. 한의사 한다는 똑똑하다는 년이 어쩜 그렇게 고지곧대로 남의 말을 믿는 거지. 처음 봤을 때부터 어리숙해 보이긴 했는데 실제론 더 멍청해. 에이 그래도 앞으로 예비 며느리가 될 텐데 우리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 결혼하면 내가 위인데 뭐 어때? 아무튼 넌 잠자코 잘 꼬시기나 해. 이왕이면 임신까지 시키든가 아예 발목을 확 붙잡아버리게. 그리고 이 엄마가 쌓아놓은 이미지 망쳐놓지 말고. 엄마가 말한 대로 잘했지. 응 알겠어. 임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천사처럼 보이게 잘 행동했지. 그리고 한의대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도 들통나지 않게 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조금만 잘해주면 눈빛이 변하는 게 나한테 금방 빠질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예전 남자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더라.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에 대해 환장하겠지. 그런 거 뭐라 그러더라. 애정 결핍. 뭐 그런 거 생겨 있을걸. 그런 거.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결국엔 들통나지 않나. 어떡하긴 뭘 어떻게 그냥 대충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엄마도 바람을 계속 넣을 테니까 결혼도 빨리 해버려.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느라 너 시험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심어줘야 너도 정당성이 생기지. 역시 우리 엄마 머리가 좋아.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여자한테 계속 빌부터 살아라 그거지. 걘 멍청이에서 평생 그러고 살 걸 몇 개 듣지도 않은 테이프 속에 이미 너무 많은 두 모자의 진짜 얼굴들이 밝혀졌어요. 저는 이 두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테이프까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죠. 엄마 오늘 잘 넘어간 것 같아. 아니 걘 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고 난리야. 저 멍청한 형수가 있다는 거 걸릴 뻔했잖아. 재수 없었으면 우리가 전년한테 해온 것도 다 들통날 뻔했어. 걱정하지 마. 잘 넘어갔어. 잘 넘어갔어. 오늘 엄마 눈물 흘리면서 연기하는 거 못 봤어? 봤지? 엄마는 배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나도 괜찮았지. 언니 둘러대기도 잘 둘러대고. 역시 우리 아들 엄마. 피는 못 속인다니까. 아무튼 이제 곧 상견례인데 상견례 때도 잘해. 엄마 말하는 것만 잘 따라오면 되니까. 그 집 부모도 아마 걔 닮아서 다 멍청하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 걱정 마. 나도 이제 연기하는 거 완전히 통달했다니까. 테이프 속에 녹음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이 대화들을 듣는데 전 이성을 잃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병원에 왔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으며 다 계획된 것들이었던 거니까요. 거기다 말 하나하나가 제가 아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말투가 전혀 아니어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와 알게 된 시간, 그리고 예비 신랑을 만나온 시간이 제법 되긴 하는데 그 천사 같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마들로 변한 걸까요? 아니, 말이 잘못됐네요.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제 곁에서 천사처럼 가장해 온 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닐 거야 중얼거리며 테이프가 조작된 건 아닐까 혹은 또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며 그날 모든 테이프 녹음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제발 내가 봐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테이프에 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한 번씩 형님에게도 막대하는 대화 내용들도 담겨 있었는데 그 얘기는 차마 여기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아오며 버틸 수 있었을지. 화장실에서 봤던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괜히 나온 게 아님을 느꼈습니다. 일기를 타보고 카세트의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저녁이 되더군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따지고 든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자신들의 거짓을 인정할까, 나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고민 끝에 전 일기와 카세트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형님이 주신 증거물들도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저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그 이상한 여자가 너를 속인 걸 거다라고 하셨는데 형님의 일기와 카세트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셔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셨고 어머님은 그 형님의 사연이나 제가 속아온 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드렸는데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증거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니 지금 당장 그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마침 새벽이었는데 그때 찾아가면 시댁은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로 저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저흰 그대로 예비 시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채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오셨냐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사실 상견례 때 드릴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깜빡하고 미처 드리지 못해서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음식이라 상할 것 같아 새벽에 죄송하지만 꼭 지금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뭔가 잠잠해지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을 밀어내고 그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방 한 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시고는 노크를 하신 뒤 다 알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지금 갑자기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는데 저희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더군요. 다 알고 왔으니 발뺌하시지 마시라고 어서 방 안에 있는 사람 보여달라고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잠시 뒤 끽하며 잠겨있던 방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저에게 화장실에서 일기와 카세트를 전달해준 자신이 형님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낮에 본 것과는 다르게 얼굴에 또 상처가 들어있더군요. 아마도 허락 없이 밖에 나갔다 온 걸 걸려서 시어머니가 손을 올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기와 카세트의 내용에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사실이었다는 걸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죠. 그 형님이 방에서 나오자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냐고 당장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라고 소리치며 또다시 손을 올리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막으셨어요. 그리곤 저희 어머니가 사돈하니 이제 더 이상 사돈이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저희 애를 속여온 것도 그렇거니와 사람 한 명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다니요. 이게 요즘 세상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이에요 하시며 예비 시어머니를 물러나게 한 뒤 방에서 나온 형님을 안아주시더군요. 방에서 나온 형님은 말없이 우시기만 하셨는데 이번엔 예비 신랑이 나서려고 하더군요. 이 멍청한 년이 이를 다 그르치고 민주야 도대체 어디서 네가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속지 마. 네가 무슨 얘기를 들었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나 우리 엄마 몰라 참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나오는 건지. 저는 오늘 상견례를 하던 도중 저 당사자인 형님에게 모든 것을 듣고 왔으니 더는 속이지 말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작은 아기야. 전혀는 우리 아들을 잃고 미쳐 있는 거야. 전현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동안 내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데 알잖아. 그렇지 너는 이 시어미보다 저런 미친년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 전현이 무슨 말을 했건 그냥 망상에 빠져서 그런 거라니까 이러시더군요. 자신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시려면 말투라도 다시 천사처럼 하셨어야죠. 그럼 조금이나마 흔들렸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러지 못하신 걸 보니 많이 당황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잘하시던 연기는 다 어디 가시고 이렇게 어설프게 연기를 하세요? 뭐 아들을 잃어요? 요양원에 계신 아들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 좋습니까? 하며 형님이 준 일기와 카세트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던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그걸 받고 노트를 뒤적거려 보더니 사진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얼굴이 하얘지며 당황하더군요. 전 거기에 어떻게 카세트에 녹음된 것도 여기서 틀고 함께 들을까요? 어머님과 신랑이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잘 녹음되어 있던데 그동안 저런 모습 숨기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해 있더군요. 한심한 건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그저 어머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징징대고 있었고요. 참나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을 했었다니 정말 다시 한번 끔찍함이 느껴졌습니다. 후 저는 두 분 모두 저를 속여왔으니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손해부터 계산했죠. 한의대 학비를 제가 조금 보조해 줬었던 것 그리고 과외를 받으라며 줬던 돈들 모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에 그런 걸 보조해주는 게 아깝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식장 비용, 스튜디오 비용 등 모든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위약금도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니 지금 이 일이 모두 형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형님을 향해 다시 손을 들려고 하시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걸 막은 뒤 형님을 모시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비 형님에 관한 것 또한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니 기대하고 있으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 후 저는 예비 형님 아니 제가 지옥에 끌려갈 뻔한 것을 구해준 은인이죠. 그 언니가 무사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비용은 모두 제가 처리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소송이 모두 끝났어요. 일기와 사진, 카세트 내용까지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단박에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심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 그 악마둘은 손해배상은 물론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단순히 노예로 부리기만 한 게 아니라 폭행죄도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를 구해준 은인인 그 언니는 현재 제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예처럼 살았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취직하시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답도 할 겸 저희 의원에서 작은 업무와 청소, 그리고 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품, 정리 같은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자기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일하냐고 거절하셨지만 제 간곡한 청에 결국 수락하셨죠. 그런데 과거에 그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봤던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한의원은 친절한 의원으로 소문이 나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급여는 그만큼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드리고 있고요. 사적으로도 많이 친해져서 마치 친정이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 없이 한 결혼 또한 이혼을 하게 되어 지금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이 언니가 저희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좋은 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상 사람 모두가 착하고 선해서 행복만이 넘쳐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